여기 한국을 마주한 뒤 생각이 완전히 바뀐 한 영국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 세계가 철수에 실패한 곳에서 유일하게 교민 전원을 구출한 나라. 총성이 울리는 도시에서 끝까지 마을을 지킨 사람들. 그 중심엔 늘 한국이 있었습니다. 재난의 최전선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 나라는 행동으로 말하는 나라였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국제위기관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올리버 페인이에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날로부터 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총을 든 채 옥상에 서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제 믿음이 도전받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1992년 그 봄날 저는 영국 외무부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임무는 안전한 곳에서 LA 폭동을 지켜보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때 여러 나라들이 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날 공기는 연기로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유리 깨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던 곳에서 불이 도시 곳곳으로 번져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어요. 쌍안경을 통해 무언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리아타운 건물 옥상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들은 스스로를 하늘 수호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평범한 가게 주인들이었습니다. 이 한국 이민자들은 아무런 훈련이나 허가도 없이 이러고 있네요. 저는 음성 녹음기에 말하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걸까요? 쌍안경을 한 남자에게 집중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이름이 한유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놀라운 자신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면서도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연막탄이 그의 근처에 떨어졌을 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나은 위치로 이동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조직력은 가능하지 않을 텐데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 머리로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비상사태를 잘 다룰 만한 규율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그저 작은 가게나 운영하는 이민자들인데 이런 걸 어디서 배웠을까? 다음 날 저는 코리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주변에는 불에 탄 건물들과 깨진 창문들이 있었지만 많은 한인 상점들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주인들이 밤새 지켜냈던 거죠. 저는 나이든 한국인 남성이 깨진 유리를 쓸고 있는 작은 마켓으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저는 영국 외무부 소속입니다. 어젯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남자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피로함과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지켰을 뿐이요, 그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우리 대신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소.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조직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전화를 돌렸소. 누가 어디로 갈지 결정했고 그렇게 했을 뿐이요. 그는 마치 급조한 무기로 동네를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다시 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제 노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의 대응에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는 효과적인 위기 대응에는 공식적인 훈련, 명확한 리더십, 공식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자들은 몇 시간 만에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공식적인 보호가 실패했을 때 그들은 공동체 방패를 형성했던 겁니다. 저는 제 노트북에 썼습니다. 한국인 상점 주인들은 예상치 못한 조직력과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내가 이전에 이해했던 것보다 그들의 조직 능력에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서 노트북을 닫고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젊었고 정부가 큰 비상사태를 어떻게 다루는지 아는 것을 바탕으로 경력을 쌓고 있었어요. 하나의 특이한 사례가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바꾸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한 것보다는 공식적인 경찰 대응에 초점을 맞춰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지역 사회행동은 주목할 만하지만 체계적인 능력의 증거라기보다는 운 좋은 즉흥적 대응이었다라고 공식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타이핑하면서도 제가 완전히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명성을 쌓았어요.
큰 정부들에게 비상사태 처리 방법에 대해 조언했고 재난 시 모범 사례에 대한 연설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논의가 지역사회 대응으로 넘어갈 때면 제 마음은 로스앤젤레스의 그 옥상들로 돌아가곤 했어요.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한 한국계 미국인들의 차분하고 단호한 얼굴들로 말이죠. 저는 스스로에게 그것은 그저 하나의 특이한 상황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세계관에 생긴 작은 균열일 뿐이라고요.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 작은 균열이 결국 제 전체 세계관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20년 후에 한국의 위기 관리에 대해 배우게 될 것들로 인해 제 자신이 완전히 변화될 거라는 것도 몰랐어요. 하늘 수호자들을 처음 본 것이 훨씬 더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본 것은 중요한 교훈을 즉시 가르쳐 줬어야 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 배우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제 교훈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봤던 것을 머릿속에서 밀어내고 있었어요. 그건 그저 별 의미 없는 일회성 사건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죠. 저는 경력을 쌓아가며 중요한 국제위기 관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정부들에게 비상사태 대처법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있었어요. 제 보고서에서는 항상 한국을 대규모 비상작전을 위한 조직력이 부족한 작은 참가자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수단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르툼 시는 끔찍한 전투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항은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도로는 군인들로 막혀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작전센터에 앉아 나쁜 소식들로 가득한 화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국 정부는 자국민을 빼내지 못하고 있었고 미국인들도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독일도 실패했고요. 그때 한국 군용기에 관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 비행기가 착륙해서 사람들을 태우고 다시 이륙했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요? 그럴 리가 없어.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정보를 다시 확인해봐.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북극 방패라고 이름 붙였더군요. 한국 공군 수송비행단의 박주영 소령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무전 메시지를 포착했고 저는 우리 스피커를 통해 박소령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듣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가 배경에서 총성이 울리는 가운데 팀이 작업하는 동안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소리만 치고 실제 행동은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대신 그들이 3번의 비행을 완료하고 120명의 한국 시민들을 모두 안전하게 빼내는 것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수부대 병사들을 동원해 안전한 경로를 확보했어요. 위장한 트럭으로 검문소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전체 대피 작전은 시작부터 끝까지 단 28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해내고 있는 거지?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서 저는 큰 소리로 물었어요. 제 팀원 중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상사는 제가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눈치챘어요.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어.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거기서 기적의 혁신 작전이라는 것을 수행했거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한국 대피 작전에 관한 모든 파일을 꺼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한국 정부와 함께 일했던 현지인 391명과 그들의 아내, 남편 그리고 아이들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항공기와 군용기를 모두 사용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자국민을 빼낸 후 떠났지만 한국팀은 더 많은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를 위해 통역사로 일했던 칼릴 라흐만이라는 남자의 인용문을 발견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잊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저는 책상 위에 모든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한국 군인들이 노인들을 돕고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보고서에는 그들의 세심한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은 한국인들의 능력에 대해 수년간 믿어왔던 것과 정반대였어요. 밤이 깊어가면서도 저는 읽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재정돈된 세계관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저처럼 질서와 사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시작했어요. 맨 위에 한국의 위기 대응 방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첫 번째 관찰 내용을 적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구 시스템과는 다른 원칙으로 움직인다. 이것은 단지 규칙을 따르거나 적절한 장비를 갖추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없이 상사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것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뭔가가 있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올리버?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위기 관리에 대해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불완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제 여정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방금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 경력 내내 저는 스스로에게 너무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가 큰 비상사태를 처리할 수 있고 어떤 나라가 그럴 수 없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저는 한국에 대해 줄곧 잘못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또 무엇에 대해 틀리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죠.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수단에서 한국 구조팀을 지켜본 후 저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의 위기 대응을 연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 작은 런던 아파트는 곧 탐정의 방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벽 곳곳에 사진, 연대표, 지도를 붙여놓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팀이 도움을 준 큰 재난들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2010년 IT 지진, 2011년 일본 지진과 쓰나미, 2023년 터키 지진까지요. 이 모든 끔찍한 사건들에서 한국팀은 일찍 도착해서 늦게까지 남아 놀라운 기술로 일하고 있었어요. 한 사진이 자꾸 제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팀과 함께 일했던 백호라는 이름의 흰색 수색견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구조대원들이 뉴스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동안 한국팀과 백호는 조용한 순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후에도 무너진 건물을 계속 파헤치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일했고 가능한 모든 생존자를 찾을 때까지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야. 저는 또 다른 사진을 벽에 고정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저 일할 뿐이지. 저는 그들이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식에 대한 도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것이 있었어요. 일반 시민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군부대도 있었고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일에 착수하는 예비군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있었고요. 이 모든 부분들이 매끄럽게 함께 작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몸체에서 여러 부분이 완벽하게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동료들에게 발표하는 동안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말을 정말 믿지 않는다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예전에 제 생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올리버,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 발표 후에 한 친구가 말했어요. 그들은 그저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뿐이야.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렇게 일하잖아.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달라. 명령을 따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야.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어. 마치 그들은 매우 조직화된 공동체 행동을 통해 작동하는 집단 생존 본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제 강한 의견은 저에게 손해를 주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중요한 정책회의에 저를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제가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어요. 제가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상상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한국식 방법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해야 했어요. 저는 한국 역사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도서관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보고 온라인으로 한국 학자들과 대화도 나누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통틀어 너무나 많은 끔찍한 사건들을 마주해왔어요. 조선 왕조의 몰락, 일본의 나라 점령,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한국 전쟁까지. 이 모든 끔찍한 시간들을 통해 한국인들은 함께 생존하는 방법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던 한국 전쟁 동안에도 그들이 공동체 시스템을 계속 작동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산속 은신처에 학교를 만들었고 난민 캠프에서 자체적인 지방 정부를 만들었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함께 일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종이와 책들에 둘러싸인 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상사였어요. 올리버, 벌써 몇 주가 지났어요. 언제 일하러 돌아올 거예요? 기다리는 고객들이 있다고요. 저는 제 분야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의 증거로 뒤덮인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이 한국 집착은 경력에 좋지 않아요. 그녀가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영구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패턴은 너무 분명해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위기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은 서구식 방법처럼 명령을 내리고 따르는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재건이 항상 가능하다는 깊은 확신, 패배는 결코 최종적이지 않다는 믿음이었죠. 저는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위기 관리는 생존에 공유된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지나가지만 공동체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아는 것에 관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적은 것을 보고 있었어요. 만약 이런 생각들을 발표한다면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것에 도전하게 될 거였습니다. 제 경력은 확실히 변화할 거예요.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과 너무 다른 무언가를 위해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책으로만 읽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문제 해결 방식을 만들어낸 곳을 직접 눈으로 봐야 했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정말 길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더 읽고 있었어요. 마침내 착륙했을 때 현대적인 공항에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빠르고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과소평가해왔던 나라에서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죠. 제가 처음 방문한 곳은 서울의 전쟁기념관이었어요. 그 전시관을 걸어다니면서 역사의 무게가 주변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은 조선 왕조의 몰락,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던 시기, 그리고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끔찍한 한국전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모든 끔찍한 시기들 속에서 저는 제가 이제 한국식 방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에 대한 단서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대피했는지 보여주는 전시물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전시는 산길을 따라 걸으며 구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들고 가는 가족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동굴 안에 학교를 만들고 가진 얼마 안 되는 음식을 나누기 위해 공동 부엌을 세웠습니다. 박물관에서 일하는 한 노년 여성이 제가 전시물을 그렇게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우리의 아픈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말하는 거였어요.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함께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요. 한 세기 동안 나라가 3번이나 무너지면 정부는 사라질 수 있어도 사람들은 계속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녀의 말은 제가 서울 전역의 기록 보관소와 도서관을 방문하는 동안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외국의 지배 아래에서도 계속 기능했던 마을위원회에 관한 기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도망치면서도 공동체 규칙을 유지했던 난민 그룹의 이야기도 찾았어요. 패턴은 항상 같았습니다. 공식적인 정부 구조는 무너질 수 있어도 공동체 조직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비오는 어느 오후 저는 1997년 IMF 위기에 관한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일반 한국 시민들이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들의 금 장신구를 기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나라를 함께 구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족의 보물을 내놓기 위해 긴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침대 위에 모든 메모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중요한 무언가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은 서구 시스템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따르는 것에 기반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에서 왔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나빠지더라도 재건은 항상 가능하다는 공유된 확신이었죠.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제 일기장에 적고 있었어요.
한국의 위기 관리는 불가능한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비상 상황에서 행동할 허가를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역사가 기다림이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들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며 각 사람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밤새 글을 쓰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새로운 이해로 가득 찬 페이지들을 채웠습니다. 한국식 접근법은 단지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동체와 생존에 대해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생각들을 발표한다면 경력 내내 믿어왔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거였어요. 위기관리 전문가로서의 제 명성은 영원히 바뀔 거였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아마도 저를 조롱하거나 제가 전문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말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진실되고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가 점점 더 빈번하고 심각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세상은 이런 접근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닫고 호텔 창문 너머로 붐비는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한국 전쟁 동안 완전히 파괴되었었죠. 지금은 번영하는 현대적인 수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식 방법의 증거는 단지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재건된 국가의 존재 자체에서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제 여정은 저를 결정의 순간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해야만 했어요. 한국 여행 이후 2년이 지났어요. 오늘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큰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동양 위기관리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이 이론은 우리가 큰 비상사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자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 여러 재난 현장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진에서 한국팀과 그들이 어떻게 다르게 일하는지 지적하고 있었어요. LA 폭동, 수단 구출 작전, 아프가니스탄 대피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이런 특별한 접근법을 만들어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발표 끝에 제가 말했어요. 심각한 비상사태에서 누가 와서 도와주길 원하시겠습니까? 앞줄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성이 기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군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에요. 한국인들이요. 강의실에 웃음이 가득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웃는 종류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소리였죠. 그들은 제 증거를 따라가며 제가 내린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사람들이 질문을 하며 제 주변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제 아이디어에 흥분했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 옛 교수님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팀이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썼던 올리버 페인과는 꽤 다르군요. 그가 말했어요. 사실들이 저를 바꿨습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는 바뀔 필요가 있었죠. 지금 제 삶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대학에서 가르치며 국제단체들이 한국식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예전 동료 중 일부는 여전히 제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제 연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저는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갔어요. 한유성 씨를 찾았는데 그는 이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작은 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에 대해 그에게 말했을 때 그는 제가 30년 전 쌍안경을 통해 봤던 것과 같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지요. 그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위기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요. 대응도 마찬가지로 기다려서는 안 되죠. 제 여정을 돌아보면 제가 직면했던 가장 큰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음을 깨닫고 있었어요. 저는 제 확고한 믿음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한때 제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는 이제 제 시각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상사태를 잘 다루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 학생들이 끔찍한 위기 상황에서 누가 가장 먼저 도착하길 원하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의심 없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요. 그들은 조용히 와서 여러분과 함께 굳건히 서고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머물 거예요. 의심 많던 관찰자는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아마도 가장 한국적인 교훈이 있을 거예요.
어떤 패배도 최종적이지 않고 어떤 시각도 변할 수 없는 것은 없으며 지혜는 종종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